짝퉁이라 얕봤던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따라왔다. 한국 반도체의 최악의 위기가 시작된다. 프롤로그. 반도체 업계가 숫자를 보고 말을 잃었다. 2026년 봄. 중국의 한 반도체 회사가 조용히 공개한 숫자가 업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대부분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중국 기업 이름, 어려운 반도체 기사, 포털 뉴스 한 구석에 묻힌 숫자. 그런데 반도체 업계 사람들은 그 화면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매출 증가율 719%, 순이익 증가율 1688%, 올해 상반기 매출 전망 최대 600%대 성장. 이 회사 이름은 창신메모리 테크놀로지.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 있는 불과 10년도 안 된 디램 회사입니다. 처음 숫자를 본 업계 반응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719%? 오타 아냐? 1688%면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지만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2026년 1분기 창신메모리의 매출 약 508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0조 원 수준을 기록했고 순이익은 247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적자 기업이었던 회사가 갑자기 돈을 쓸어 담는 기업으로 변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 회사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입니다. 창신메모리는 현재 외부 자금을 끌어모아 공장을 더 짓고 생산량을 더 늘리고 가격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부터 진짜 물량 공세가 시작된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 업계는 이 회사를 단순한 중국판 삼성전자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더 불편한 표현이 있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디램까지 따라왔다. 잠깐. 디램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단기 기억력 같은 반도체입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많이 필요해진 부품 중 하나죠. 그리고 바로 그 시장은 지금까지 한국이 사실상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문 앞까지 중국이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그 안에 디램이 들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쓰기 위해 임시로 저장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앱을 켜면 디램에 올라오고 영상을 재생하면 디램에서 처리됩니다. 지금 AI 붐이 불면서 대형 서버 한 대에도 수십 개씩 들어가는 게 디램입니다. 이 세상에서 디램을 제대로 수익을 내면서 만드는 나라는 사실상 세 나라뿐입니다. 한국, 미국, 그리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중국. 한국이 이 시장에서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디램 시장의 70% 이상을 먹습니다. 나머지 20% 남짓을 미국 마이크론이 가져가고 찌꺼기 시장에서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창신메모리 실적이 공개된 순간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이런 말이 흘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실험이 아니야. 돈을 벌기 시작했어. 매출이 뛰고 순이익이 뛰었다는 건 단순히 보조금으로 연명하던 수준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을 만들고 그걸로 돈을 버는 기업이 됐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위험한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5년 뒤, 10년 뒤에도 압도적일 수 있느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업계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026년 삼성전자에서 벌어진 일을 아십니까? 창사 이래 최초의 전면 파업 추진.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다는 공포. 중국이 문을 두드리는 바로 그 순간 한국 안에서도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1장. 망해가는 회사를 3조에 산 남자. 2011년 11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하이닉스 인수. 인수 금액은 3조 4천억 원. 당시 하이닉스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회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이닉스의 전신은 현대전자입니다. 1983년 현대그룹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작됐고 한때 삼성과 함께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양대 산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현대그룹 전체가 흔들렸고 현대전자는 사실상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온갖 구조조정과 매각 시도가 반복됐습니다. 마이크론이 인수하려고 협상 테이블에 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독일 인피니온과 합병을 논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어디에도 팔리지 못하고 채권단이 억지로 살려놓은 채 이름만 하이닉스로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잠깐 흑자가 나고 나빠지면 다시 적자.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회사였습니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팔아야 하는데 사줄 사람이 없는 애물단지였고 업계에서는 그 회사 언제 망하나 하는 시선이 없지 않았습니다.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겠다고 나섰을 때 이사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했습니다. SK의 주력 사업은 통신과 에너지입니다. SKT, SK에너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사업들이죠. 거기에 왜 굳이 변동성이 극심한 반도체를 더군다나 만성적자의 기술력도 삼성에 한참 밀리는 그 회사를 사느냐? 3조 4천억이면 SK 입장에서도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메모리는 결국 모든 전자기기의 기반이 된다. 스마트폰, 서버, 자동차 앞으로 어떤 기기가 나오든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 이 회사를 사지 않으면 나중엔 영원히 살 수 없다. 그 판단 아래 3조 4천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인수 이후 SK하이닉스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인 투자가 들어갔고 연구개발 인력이 보강됐고 생산 공정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운도 따랐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D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SK하이닉스는 그 수요를 기막히게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3이 5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 안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SK하이닉스 경영진과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SK하이닉스 없이는 AI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3조 4천억 원짜리 도박이 대한민국을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 공급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은 혼자 이룬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수십 년의 한국 반도체 역사가 흘러 있습니다. 1983년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도쿄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름하여 도쿄 선언. 그 당시 일본 반도체 업계의 반응이 어땠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NEC, 도시바, 히타치. 이들이 전 세계 D램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미국 인텔도 일본에 밀려 D램 시장에서 손을 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장에 한국이 뛰어들겠다고 하니 일본 업계는 정중히 비웃었습니다. 한국이요? 반도체를? 당시 한국은 섬유, 신발, 합판 이런 걸 수출하는 나라였습니다. 첨단 제조업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그런데 삼성은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수율이 형편없었고 분량이 쏟아졌고 적자가 쌓였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거 되겠냐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금을 쏟아붓고 일본과 미국에서 기술자를 끌어오고 24시간 공장을 돌렸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1992년 삼성은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일본은 그때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다. 보조금으로 만든 신기루다. 그 신기루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믿었습니다. 반도체만큼은 안 뺏긴다. 일본을 이겼고 미국 기업들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았고 그 과정에서 하이닉스 같은 회사도 기사회생시켰습니다. 이 역사가 쉽게 무너지겠냐고. 세계 산업의 역사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이 믿음을 반박해왔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이 하나씩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가능해졌습니다. 2장. 시진핑이 반도체에 미친 진짜 이유. 2018년 4월 16일 미국 상무부가 ZTE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산 부품 및 소프트웨어 거래 금지. 이 조치 하나로 중국 2위 통신 장비 기업 ZTE는 사실상 멈춰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퀄컴 칩이 필요하고 기지국을 만들려면 미국산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걸 사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ZTE 직원 7만 5천 명이 일감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ZTE는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백기를 들었습니다. 시진핑은 이 장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반도체 하나 때문에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미국이 화웨이를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웨이는 ZTE와 비교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연매출 10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었고 오지 기술에서는 전 세계 어느 기업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에릭슨, 노키아, 삼성도 오지 분야에서 화웨이를 무서워할 정도였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자 어떻게 됐냐고요? 화웨이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사라졌습니다. 앱을 내려받을 수 없으니 소비자들이 화웨이 폰을 안 샀습니다. 최첨단 반도체를 살 수 없으니 고성능 제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때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0%까지 올랐던 화웨이가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결론이 명확해집니다. 반도체를 남에게 의존하는 한 언제든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다. 중국이 한 해 수입하는 반도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천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습니다. 중국의 수입 품목 중 단연 1위입니다. 석유 수입보다 많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제조업 강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중요한 부품 하나를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 정부는 2014년에 이미 첫 번째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픽펀드 1기. 규모는 12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인 2019년에 2기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2040억 위안, 약 37조 원. 1, 2기 합산 공식 펀드만 60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지방정부 보조금, 국유은행 저금리 대출, 세금 면제 혜택, 토지 무상 제공까지 더하면 실제로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쏟아부은 돈은 천문학적입니다.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중국 정부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칩이 없으면 강대국도 없다. 반도체를 자급자족하지 못하면 미국이 스위치 하나 내리는 것만으로 중국 경제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돌파구가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왜 메모리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칩이고 비메모리는 데이터를 계산하고 처리하는 칩입니다. CPU, GPU, AI 칩이 비메모리에 해당합니다. 비메모리는 극도로 복잡합니다.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단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고 TSMC 같은 파운드리 없이는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EUV 장비가 없으면 최신 공정을 구현할 수도 없고 그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메모리는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합니다. 같은 패턴의 회로를 반복해서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 비메모리보다는 기술 추격이 가능합니다. 물론 절대 쉽다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 D램을 만들기 시작해서 세계 1위가 되는데도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AI 칩 설계나 CPU 제조에 비하면 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스마트폰마다 들어가고 PC마다 들어가고 서버마다 들어가는 게 메모리입니다. 중국이 메모리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면 연간 수백조 원의 수입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그 전략의 핵심 선봉대입니다. 3장. 우리가 BYD 보고 짝퉁차라고 비웃던 날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업계가 중국을 무시했다는 걸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느 정도 근거 있는 무시였습니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오랫동안 선진 기업들의 기술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품질이 들쭉날쭉했고 브랜드 파워가 없었고 고부가 가치 시장에는 얼씬도 못했습니다. 중국 디램 안 된다. 수율이 30%도 안 나온다더라. 기술 격차가 10년은 난다.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이지. 이런 말들이 업계 안에서 꽤 오래 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슷한 말을 다른 산업에서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2010년대 초중반 한국과 일본, 독일 자동차 업계가 BYD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배터리 회사가 차를 만든다고? 중국 짝퉁 전기차. 한국 시장은 절대 못 뚫는다. 품질 관리가 안 된다.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2025년 현재 BYD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 기업입니다. 테슬라를 꺾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가파르게 늘리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남미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현대기아차가 BYD를 경쟁자로 공식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LCD 디스플레이. 2000년대만 해도 이건 명백히 한국의 것이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1, 2위를 다퉜습니다. 중국 BOE가 치고 올라온다고 했을 때 한국 업계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저가 공세는 한계가 있다. 고급 패널 시장은 못 건드린다. 지금 BOE는 세계 LCD 패널 시장 1위입니다. 삼성은 이미 LCD 사업을 접었습니다. LG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배터리. 한때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강자였습니다. CATL이 처음 등장했을 때 평가는 박했습니다. 기술력이 아직 멀었다.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다. 지금 CATL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40%가 넘습니다. 한국 세 회사를 다 합쳐도 CATL 하나를 넘지 못합니다. 태양광. 한국 기업들이 경쟁하던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태양광 패널 시장은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 한때 조선은 우리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체 선박 수주량에서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한국이 아직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계는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저질러 왔습니다. 중국은 안 된다는 확신으로 시작해서 중국한테 뺏겼다는 현실로 끝났습니다. 반도체는 다르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도체는 훨씬 복잡하고 진입 장벽이 높고 미국의 장비 제재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EUV 장비 없이는 최첨단 공정을 구현하기 어렵고 그 장비를 중국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LCD도 배터리도 전기차도 당시에는 각각의 이유로 다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 우위, 브랜드 파워, 규모의 경제. 모두 중국이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처럼 보였습니다. 결과는 아시죠? 한국 산업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동안 중국은 됐습니다. 사장. 공포 실험이 끝났다는 신호. 창신 메모리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건 2016년입니다.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 반도체와는 거리가 먼 내륙 도시에 공장 부지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자금은 중국 중앙정부와 허페이시가 됐습니다. 도시 전체 예산을 기울여서 반도체 기업을 유치한다는 허페이의 전략은 당시에 무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냉소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돈으로 세운 또 다른 좀비 반도체 기업이 탄생했다는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반 몇 년은 그 평가가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수율이 낮았고 제품 품질이 들쭉날쭉했고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창신의 메모리 쓰기를 꺼렸습니다. 성능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2023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보고들이 나왔습니다. 수율이 올라가고 있다.
제품 스펙이 개선되고 있다. 일부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가 창신의 메모리를 테스트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초 공개된 실적이 그 변화를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매출 719% 증가, 순이익 1688% 증가. 이 숫자가 무서운 이유를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매출만 뛰는 건 가격을 낮춰서 억지로 판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같이 뛰었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험과 관리가 되기 시작했고 수율이 올라갔고 실제로 이윤을 내는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스스로 돈 버는 기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창신 메모리가 공략하는 시장은 주로 중국 내 스마트폰 메모리입니다.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브랜드들이 삼성 메모리 대신 창신 메모리를 탑재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을 다 합치면 몇 억대입니다. 몇 억대짜리 시장에서 삼성 메모리를 조금씩 창신 메모리가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중국 내수 스마트폰 시장은 엄청난 매출처였습니다. 그 시장을 잃기 시작하면 삼성은 더 고부가가치 제품 쪽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서버용 D램, HBM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그 방향에서도 상황이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HBM에서는 이미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상황이 전개되던 2026년 봄 삼성전자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최초의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임금 협상 결렬이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성과급 체계 개선,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했고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의 특성상 공정이 한번 틀어지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웨이퍼 하나가 최종 제품이 되기까지 수백 개의 공정 단계를 거치는데 그 과정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불량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파업 자체가 드러낸 삼성 내부의 분위기입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졌고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TSMC와의 격차가 줄지 않았고 임금 협상까지 꼬이자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외부에서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내부에서는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시간에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섬뜩한 타이밍이었습니다. 5장. AI가 판 자체를 바꾸고 있다. 챗GPT가 2022년 말에 공개된 이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AI를 돌리는 데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챗GPT 하나를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서버 수를 추정하면 수만 대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서버마다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 안에 메모리도 들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이 빅테크 기업들이 2025년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금액은 각각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결국 반도체 수요로 흘러들어옵니다. 그 수요의 핵심에 HBM이 있습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 AI 칩의 성능을 좌우하는 부품입니다. 엔비디아의 H100, B100 앞으로 나올 AI 칩들은 모두 HBM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칩 하나에 수십 기가바이트의 HBM이 붙어야 하고 대형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 데 필요한 HBM의 양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시장에서 지금 세계 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SK하이닉스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3조 넘게 주고 산 그 회사가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품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됐습니다. 삼성도 HBM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납품 인증에서 SK하이닉스보다 늦어졌고 그 격차를 따라잡으려는 과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AI 붐이 중국과 어떻게 연결되느냐고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수 시장입니다. 중국 AI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성능을 보여줬고 바이두, 알리바바, 화웨이도 자체 AI 모델과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AI 모델들을 돌리려면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미국 제재로 엔비디아 칩을 제대로 못 사는 중국은 자국에서 AI 칩을 만들고 그 칩에 들어갈 메모리도 자국에서 조달하려 합니다. 창신 메모리에게 이건 엄청난 내수 시장이 됩니다. 둘째는 기술 추격 속도입니다. AI 시대는 기술이 바뀌는 속도 자체가 이전과 다릅니다. 모델 세대가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바뀌고 하드웨어 요구사항도 빠르게 달라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잡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판이 고정돼 있으면 선발주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판이 계속 바뀌면 어느 순간 같은 출발선에 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중국이 이 기회를 모를 리 없습니다. AI와 메모리를 결합한 전략이 창신 메모리의 성장을 더욱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6장. 기업 대 국가, 이 싸움은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다. 반도체 업계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끼리 싸우는 게 아니야. 기업이 국가랑 싸우는 거야.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매 분기 실적을 발표해야 합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이고 국내외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쁘면 주가가 즉각 떨어지고 경영진이 교체 압박을 받고 주주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무리 10년 뒤를 위한 장기 투자라도 당장 분기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2023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9조 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투자자들의 우려가 쏟아졌고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압박이 커졌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이런 압박이 없습니다. 국가 자금이 들어와 있고 국유은행 대출을 받고 지방정부가 토지를 무상 제공했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3년 연속 적자를 내도 정부가 지원을 끊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미션은 분기 실적이 아니라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라는 국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5원가 이하로 팔아서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도 쓸 수 있습니다. 손해가 나도 국가가 메워주면 되니까요. 이게 기업 대 국가의 싸움입니다. 한국 기업은 수익성 논리로 싸워야 하고 중국은 국가 생존 논리로 싸웁니다. 어느 쪽이 더 오래, 더 끈질기게 버틸 수 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한국 안에도 구조적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전력 문제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엄청나게 씁니다. 삼성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중소도시 하나에 공급되는 것과 맞먹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거기 필요한 전력을 어디서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국 허페이 공장은 지방정부가 전용 송전 인프라를 직접 깔아줬습니다. 인재 유출 문제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고 있다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연봉 3배, 5배 조건을 제시하며 접촉한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기술 유출 적발 사례가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건 나왔고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만으로는 유혹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규제와 인허가 문제입니다. 중국이 새 반도체 공장을 2년 안에 짓는 동안 한국에서는 부지 선정부터 환경영향평가, 지역주민협의, 각종 인허가를 거치다 보면 착공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속도 차이가 장기적으로 생산 역량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파업이 남긴 과제입니다. 2024년 파업은 봉합됐습니다.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만들어낸 구조적 긴장은 그대로입니다. HBM 경쟁에서 밀린 자존심, 파운드리에서의 답답함, 실적 압박, 이런 것들이 조직 내부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다면 그 에너지가 외부 경쟁이 아니라 내부 갈등으로 소모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7장.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건가? 과도한 공포는 정확한 판단을 방해합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짚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무너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3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는 제품입니다.
엔비디아 AI 칩 공급망에서 SK 하이닉스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이크론도 HBM을 만들지만 납품 비중과 기술 수준에서 SK 하이닉스에 한참 못 미칩니다. 삼성은 아직 엔비디아 납품 인증을 따라잡으려는 중입니다. CXMT가 만드는 제품과 SK 하이닉스 HBM 사이의 기술 격차는 지금 수세대입니다. 창신 메모리가 당장 고성능 서버 메모리나 AI 칩용 HBM 시장을 건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낸드 플래시 세계 1위, 디램 세계 1위. 파운드리에서 TSMC에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메모리 분야에서의 역량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분석이 안도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지금 위험하냐는 질문과 5년 뒤, 10년 뒤에도 압도적일 수 있느냐는 질문은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삼성이 1983년 반도체를 시작해서 1992년 세계 1위가 됐습니다. 9년이 걸렸습니다. CXMT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6년입니다. 지금이 2025년이면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LCD에서 BOE가 한국을 추월하는데 10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배터리에서 CATL이 한국을 앞선 것도 비슷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도체는 더 오래 걸리겠지만 더 오래 걸린다는 게 결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국이 EUV 장비를 못 사니까 최첨단 공정은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체 EUV 장비 개발에도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장벽이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지금이 아닙니다. 5년 뒤가 문제입니다. 8장. 반도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숫자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약 20%. 이 산업 하나가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를 좌우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흑자가 나고 나빠지면 적자로 돌아섭니다. 실제로 2023년 반도체 업황이 악화됐을 때 한국 무역 수지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자율 조정 압박이 생기고 그 파장이 가계 경제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가 한국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두 회사가 잘 나갈 때는 한국 전체 법인세의 10% 이상을 내기도 합니다. 이 세금이 줄어들면 교육 예산이 줄고 복지 예산이 줄고 인프라 투자가 줄어듭니다. 반도체는 특정 재벌 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반도체는 돈을 넘어섭니다. 군사장비, 통신 인프라, 전력망 제어 시스템, 금융거래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안보 문제로 격상시키고 수천억 달러를 자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해야 할 것들은 사실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반도체 전공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중국이 연봉 5배를 제시하는데 애국심으로 버텨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력 인프라를 미리 깔아야 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전력 공급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허가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전략 산업에 대한 신속 처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환경 보호와 지역 주민 권리를 침해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은 내부 통합이 필요합니다. 파업이 봉합됐다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불만이 정당한 방식으로 해소되고 조직 전체의 에너지가 외부 경쟁에 집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내부 결속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국 경제는 생각보다 훨씬 반도체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 흔들리면 그 충격이 어디까지 미칠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에필로그. 이번에도 우리는 해낼 수 있을까? 한국 산업의 역사는 위기의 역사입니다. 1983년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서 반도체 선언을 했을 때 일본은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이 틀렸다는 게 9년 만에 증명됐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삼성은 그 와중에도 반도체 라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쟁사들이 물러날 때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게 위기 이후 삼성이 글로벌 초격차를 달성하는 기반이 됐습니다. 2011년 최태원은 아무도 사려 하지 않던 하이닉스를 3조 넘게 주고 샀습니다. 이사회 내부에서도 반대가 나왔습니다. 주변에서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 결정이 2024년 HBM 세계 1위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늘 이런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시작했고 포기하지 않았고 해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보장하는 건 없습니다. LCD도 한때 한국이 세계 1위였습니다. 배터리도 그랬습니다. 조선도 한때는 흔들렸습니다. 무적처럼 보이던 자리들이 하나씩 도전받아왔습니다. 한국이 늘 강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위기를 부정해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직시하고 더 빠르게 바뀌고 더 독하게 싸워서 나온 강함이었습니다. 지금 CXMT의 숫자는 더 이상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문 앞까지 왔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중국 공장에서 웨이퍼가 24시간 돌아가던 그 여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은 지금 이 순간 세계 최고입니다. 삼성의 제조 역량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도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중국은 이미 문 앞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